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의 마지막 날 30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총선 민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밝혔었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국회의장을 여당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의 맥락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정치인임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24%는 국회의장 자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직은 줄 테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으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짚었고요. 31%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워낙 고령이고 하니 판단력이 흐려진 탓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39%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연정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2787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의견도 볼까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게 주면 국민의당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나 호남의 지지자들이 품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을 생각한다면 지지층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겠지요. 전형적인 몸값 올리기 뻥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견해 밝힌 분이 있었고요. 새누리당과 연정하라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당을 찍은 호남분들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정년도 공무원 정년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국회는 어째 젊은 청년들이 들어설 곳이 없나요? 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합의 추대하도록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합의 추대를 하려는 것일까요?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는 그 자유롭게 경선을 해서 결정하면 되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처가 또 더 깊어질까 봐 그게 걱정해서 그렇죠.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묻고 싶다. 정녕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말이죠. 성명서에서 청년혁신위원회는 당을 향해 선거가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만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반기를 들었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책은행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양적 완화, 즉 한국은행 보고 돈을 찍어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억 원을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어버이연합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자금을 전달했는지를 규명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육군 훈련병으로 확인된 국내 세 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국군 수도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귀가 조치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재입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소식을 2번 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그제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호남 참패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 현역 의원 4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선언 이후 패색이 짙어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김종인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강기정 의원, 현 지도부의 전략 부재 때문에 호남에서 세석을 넣는데 그쳤다며 맹성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아무리 봐도 왜 호남이 이렇게 전멸을 했을까? 그걸 문재인 친노 패권 또는 뭐 반문재인 호남 홀대 이걸로 과연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정확하게 필리버스터라는 걸로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놓치고 셀프 공천이란 걸로 정확히 망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안희론 우리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3월 20에서 25일 사이 이때 호남 지지율은 뭐 전국은 모르겠습니다. 급등한 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 발표문에도 그거 있는데요.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로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호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셀프 공천인
3월 넷째 주 이건 물론 리얼미터 자료만 제가 봤는데 아까 우연히 리서치 뷰도 똑같은 트렌드가 났던데 셀프 공천과 호남 전략 공천하면서 급전직하고 그것이 회복해가는 과정의 그림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는 이번 광주 지난 월요일 날 광주 방문에서는 시의원, 구의원 와라 가라 그런 것 하지 말고 내 셀프 공천의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 반성 하나 안 하고 어디서 와라 가라 했었고 그러니 안 가죠. 왜 갑니까 거기를. 공천권 줄 사람도 아닌데. 그런 반성이 없이 마치 전국 일당되니까 호남의 패배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이 당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이 어버이 게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연루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 당선인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 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우회 지원한 자금의 출처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 들어보시죠. 총선 이후에 지금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우선 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노회찬 당선인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국정원 자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파장이 일고 있던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경련이 이 연관된 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경련이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한 일을 보면은 전경련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일에까지 이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예. 또 그 자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전달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전경련도 어찌 보면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어떤 큰 기획 속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 네. 이 자금이 전경련 자금이 아닐 가능성조차 있는 게 아닌가. 네. 만일에 전경련이 이걸 갖다가 비록 이제 불법이지만 속지 않은 의미에서 어디서 어떻게 모금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밝히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전경련 바깥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자금이냐는 더 큰 의문이 남게 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버이연합이 주도한 집회를 청와대가 지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보고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이 녹취록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또 추가로 공개됐고요.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녹취록이 조작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문재인 행정관이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버이연합이 그런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거나 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청와대에 올린 보고 또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그 내용도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네. 무관하다. 우리는 청와대와 그 일은 무관하다라거나 청와대의 행정관이 그 일에 관련돼 있지 않다라는 걸 명백히 하는 내용은 또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시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소문이 없는 그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까지 어떤 그 기획이나거나 또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히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사실은 지금 묵묵부답인 셈이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회의 실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다가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으로 하여금 집회를 하도록 배후 조종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건 결국 청와대가 검찰에다가 행정관 개인의 일탈로 결론 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이 경악할 일이다. 청와대에 집회 지시가 있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다. 낯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말문을 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알바비를 받고 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정경련의 뒷돈이 들어왔다라는 보도도 있고, 여러 곳에서 CJ,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은 그런 돈일까 아니면 국정원 돈이 세탁된 것일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버이연합이 시위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 시작부터 의문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한 3, 4년 만에 이게 실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버이연합이 그런 뒷돈을 받아서 하는 집회는 불법이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소고발이 6건 있고 진정이 1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어버이연합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다 잘라버려, 이런 것들은 어떤 불법에 해당하게 되나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관계가 확인이 될 겁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가정을 해서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너무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이름이 어버이연합이라서 어버이들이신 줄 알고 저희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집회 지시가 있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낯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정원 비용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관계자들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탈북자들의 모임, 이런 회장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돈이 들어온 게 맞다, 알바비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 제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면서 전체 실체를 규명해 주길 촉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문건 유출 배후자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지요. 조응천 전 비서관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응천 당선자가 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눈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였고요. 법원에서 사실 그대로 제대로 판단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아까 무리한 기소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제가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사건과 관련된 걸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건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요. 왜 과거에 대정부 질의하면서 자기 사건 물어보고 뭐 그래서 지탄받았던 일들 뭐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는 뭐 사라져야 될 그런 부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제 사건 가지고 뭐 질의를 한다거나 뭐 물어본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잠시 전에 국회 법사위 회의 실황을 보내드렸지요. 그 자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문제 삼는 새누리당 공세에 막혀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 중에 추가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5월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이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특검을 실시하려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왜 불발됐는지, 새누리당의 형식 논리는 어떠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의 문제제기,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설명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의 이한성 의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재반박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사일정 제56항 4.16 세월호 참사 조기 구조군안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이것은 명백하게 여러 차례 이 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이 소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좀 도저히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의사일정 제56항은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야간에 어떻게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걸 보고 이 회의를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먼저 결국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정도하는 건 절차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일단 안을 올리라고 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 자체로 하지 않는 것은 별로 대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 이유가 있으면 추가 상정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상 처음 상정돼서 논의해야 될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의사 일정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의사 일정에 이렇게 뭐 예고안이든 계획안이든 여기에 올라올 때는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이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당 간사가 협의해 준 적이 없다고, 이거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걸 좀 수정을 해서 가야지.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자만 보면 피하고 싶은 무 인사드립니다. 실제로 기자를 만날까봐 겁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심이십니까? 쿨하지 이 새끼야. 똥개가 똥을 끊지 이 새끼야. 정치인이 기자를 왜 피하냐? 예, 하긴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지. 그런데 이젠 은퇴해야겠어. 왜요? 언론 플레이의 달인 정도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의 신이 나타나셨거든. 그게 누군가요? 누구긴 누구야, 나지. 이거 오늘도 오셨어요? 이 새끼야, 내가 나와야 팟빵에서 순위를 집계할 적에 1등 먹을 거 아니야. 야, 내가 빠져봐라, 야. 새가 날아든다. 그게 아마 1등 할 거야. 걔네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출연해주면은 2만 원에다가 식권도 준대. 거기 가세요. 그러면은 이젠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나오는 게 특별 출연이야. 특별 출연이라고. 너 이 새끼야, 특별 출연이라는 걸 해봤어? 예, 한 단어가 빠졌네요. 셀프 특별 출연. 셀프 특별 출연이겠죠. 환이 이 새끼가 많이 컸어요. 너 이 새끼 변성기가 왔냐? 변성기가 뭡니까? 환갑 넘어간 분인데요. 어디서 배우신 태도입니까? 야, 사회자. 너 이 새끼야, 방송을 잘못 배웠어. 너도 방송을 할 적에 싸가지가 추워도 없다고 봐. 방송이란 게 뭐냐? 좀 틀려도, 좀 아구가 맞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야지. 이 새끼야, 그걸 갖고 시비를 걸 적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영감님이야말로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그냥 온갖 곳을 쏘시고 다니면서 쌈박질이나 붙고 말이죠. 영감님은 누구한테 방송을 배웠습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지. 너 우리 할아버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나 어렸을 적에 급이 맞지 않는 것들한테는 추워도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선거에 나가셨을 적에 그 무식한 백성한테는 고개를 못 숙인다고 해가지고 꼿꼿하게 섰다가 선자리에서 낙선하셨다고.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여성운동 한다는 여자들이 왔을 적에 집에 밥이 타니까 집으로 썩 꺼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그 할아버지의 성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대쪽 같은 분이라고 봐. 하여간 그 주제넘는 것들이나 또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덤빌 적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뭐 어쩌겠어. 뭐 그냥 사정없이 밟아버려야지 뭐. 아니 밟아진다고 밟아집니까? 우리 누나 보세요. 밟았다가 못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했을 적에도 내 말을 들었어야지. 경제 민주화를 해주면은 내가 1등을 만들어준다고 했다고. 뭐 영감님 어제 뭐 개망신을 당하셨더만요. 당대표 임기 좀 연장해주는가 싶었더니 뭐 당 중진들부터 당장 새 대표 뽑자고 했다면서요. 영감님 뭐 곧 당대표실 비우셔야겠네. 내가 그 정치인들 말 들을 것 같아? 나는 추호도 안 믿어. 안 믿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뭐 자기들끼리 뭐 전당대회 연다 만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 대표를 뽑는다 해도 나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계속 할 테니까 뽑던지 말던지 그렇게 하라고 해. 아니 당대표 그냥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이 당의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야. 문재인이가 대선 때까지 대표하라고 약속했다 이러면서 뭐 개기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토요일. 자, 토요일 순서 퀴즈 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추호도 정리가 안 된다고 봐. 이거 지금 저 팟빵 게시판에 들어가 보라고. 내 출연을 고정으로 할 적에 계속 듣겠다는 글들이 뭐 거의 분 단위로 올라온다고 봐. 이 인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뭐 당에서는 나가라, 팟캐스트에서는 어서 와라. 아이고 영감님 재취업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그러니까 2만 원만 주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문제 내시죠. 그래, 저 문제 낼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도 정치를 잘못 배웠어. 하여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뮤지컬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가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 이 미친 새끼들, 족가고 자빠졌네, 이 비응신 새끼들. 욕하지 마시고요. 빨리 문제 내세요. 경북 구미시가 이번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미시장, 이 친구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 하여간 구미시장이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일컬을 때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신이다. 뭐 이런 헛소리도 했는데, 자, 절반은 인간, 절반은 신. 이걸 사자성어로 했을 적에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그 문제를 하겠어. 정답. 네, 정답 말씀하시죠. 우리 누나의 아빠 얘기니까 이거 뭐 너무나 간단하지. 자, 정답.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닙니다. 뭐 이 새끼야, 뭐 여기가 치킨 공화국이야? 그럼 무는 아십니까? 뭐 당연하지. 무하면 치킨 무 아니야. 닥쳐. 뭐 웃겨보려고 한 거다. 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반으로 시작하죠. 자, 정답은 번기문꽝. 야, 이 새끼야, 반기문이는 그 정치를 잘못 배웠어. 전두환이한테 김대중 동태보고서 이딴거나 써서 보내고 말이야. 영감님이 전두환을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너 지금 국보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새끼야, 전두환이는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줬어. 공이 하나 더 붙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두환이 친구가 대통령을 했을 적에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다고.
GDP 1위 국가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저기 경제수석이 됐는데, 근데 급여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2만 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해? 그래서 내가 은행 다니면서 수금을 했지.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니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봐.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 화두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책은 삼성전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책은 물론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정답이었죠? 안녕하세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팟캐스트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민 브리핑이 1순위입니다. 한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읽으면서 심지어 이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를 구독하고 예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표 때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공을 갖추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정치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주로 대화를 주도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굳게 믿고 계신 친척분들이 계신데 책 받아보고 그분들 생각도 돌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임스 6679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조선일보 맞히셨습니다. 현재 영업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월 정도 지났는데 애들이 빨리 늘지 않네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인지 너무 힘듭니다.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요. 교습소로 넘어오기까지 준비 기간이 10년 걸렸는데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요즘 대통령 관련 기사를 가끔 보는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책임은 다 누가 지는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봐도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하루빨리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당분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 같다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망했는데 전대 연기, 전당대회 연기, 기정사실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요. 네. 국회에서 이제 중진 모임, 중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4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거냐면 정장선 총무본부장, 정장선 총무본부장이 원혜영 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중진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전국 대의원대회죠. 정식 명칭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 소집을 좀 이루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이제 이 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3일에 며칠 뒤에 있는 5월 3일에 당선자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전대를 언제 열지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기로 했는데 예. 그 전에 좀 사전 모임으로서 이 중진 회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어쨌든 중진들이 그 회의를 해서 지금 뭐 당 상황이 이러니까 김종인 체제로 쭉쭉 가자 이런 이제 의견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의를 요청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지금 그 회의를 하고 나온 참석자들의 얘기를 모아 보면 전대 전국 대의원대회 연계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뭐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모두 그 전대는 당원 당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하는데 이를 연기하려면 압도적 다수가 동의해야 한다. 이러면서 전대 연기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고 또 그 정장선 총무본부장이 회의 소집을 이제 요구를 했던 원혜영 의원조차도 전대 연기는 쉽지 않다.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모임에 또 참석했던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은 기자들한테 아예 그냥 불쾌감을 좀 표시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중진회의는 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중진회의는 모든 분쟁의 종결점이 돼야지 발화점이나 증폭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무런 기구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시점에 중진이 먼저 논의한다고 해서 결론 날 성질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진 모임을 통해 가지고 김종인 체제,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했는데 김종인 대표의 그런 의중이 지금 시작부터 꼬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목리 잘 부리는 김종인 대표가 이 상황을 견뎌낼까요? 또 목리 부리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이 당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지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사람 대접 못하는 당에 있지 못하겠다고 추호도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예.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예. 일단은 5월 3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은 5월 3일에 예. 당선자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전당대회를 예. 열지 안 열지. 그 중간까지 어쨌든 5월 3일 그 시점까지 김종인 대표는 좀 이런저런 또 행보를 보일 것 같고 예. 그때까지는 역학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헛스윙을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큰 소리 치기는 또 쉽지 않은 국면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어쨌든 중진의 힘을 모아서 좀 사실은 찍어 누르려는 그 시도가 지금 좌절된 것이어서 예. 김종인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인 거죠. 중진들은 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정말 비상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그런 조직 체제인 건데 어쨌든 지금 총선이 끝났고 지금 평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뭐 합의 추대 얘기도 나왔지만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명분, 그 명분론 입장에서도 뭐 김종인 대표에 대한 뭐 감정 이걸 떠나가지고 김종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갤럽 대선 후보 조사 결과 1위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갤럽은 여론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건 이제 4월 여론조사 결과인데 26일부터 28일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는 21%를 기록했습니다. 1위에 올랐고 2위는 17%를 기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습니다. 21%대 17%이고
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는데 7%였어요. 예. 그 뒤는 이제 박원순, 유승민, 김무성, 김부겸, 안희정 뭐 이런 순이었고요. 예. 3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7%니까 사실은 안철수 문재인 그 양강 체제가 지금 확립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는 그 3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3월 그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2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예. 당시의 조사는 지지도는 10%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21%니까 2배 이상을 뛴 거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16%였습니다. 1%포인트가 한 달 동안 상승하긴 했는데, 예. 안철수 대표의 상승세가 워낙 커서 추월, 역전을 당한 거죠. 예. 이 지지도 상승이 그럼 어디서 조금 뒷받침이 됐나, 이걸 좀 봤더니, 수도권과 호남에서 좀 두드러졌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안 대표의 지지율이 26%로 문재인 전 대표의 12%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26대 12였고요. 예.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는 안 대표가 28%, 문재인 전 대표가 18%. 여기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예. 인천 경기에서는 22대 19로 근소하게 앞섰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다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도권과 호남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지금 1위에 올라선 거고요. 예. 제가 그 세대별로 한번 그 통계를 봤는데 또 재밌는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 30대와 40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문 전 대표보다 더 높았고요. 그리고 20대에서는 두 사람 지지도가 26%로 동일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결과. 30, 40대는 문재인, 50대 이상은 안철수, 20대는 동점. 지금 이런 결과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30,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당 23, 정의당 6%였고요. 예.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당은 2%, 정의당은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0%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여론조사 기사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얘기를 항상 하는데 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참 확실히 별로 그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다. 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네. 예. 아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부 기자로서 안철수 대표의 상승세는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 일단은 4.13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선전을 해서 38석이라는 확고한 3당의 지위를 차지를 했고 그런 점에 이제 힘입어서 그 상승 효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측면 그리고 그에 대한 비토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안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망설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총선에서 좋은 결과 성과를 얻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지지해도 된다고 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그 심리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경쟁자인데 지금 정치 이 전면에 자꾸 모습을 감추고 있단 말이죠. 이에 따른 실망의 뜻이 이번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된 것은 아닌지 이런 판단은 글쎄요 설익은 걸까요? 예, 지금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뭐 지지층이 빠지고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갔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또 1%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3월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없던 표가 지금 2배로 지금 뛰어오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실망이 안철수 대표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 사실 1% 상승은 답보라고 봐야죠.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김종인 대표 현재 여러 가지로 점수를 까먹고 있는데 이것이 또 더민주에 대한 실망 여론이 더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뭐 전직 대표이긴 하지만 총선 국면까지는 계속 그래도 전면에 나섰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김종인 대표보다 훨씬 존재감 있게 어찌 보면 당의 대표처럼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고 예. 이제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사실상 언론이나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제 모습을 이제 감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3당의 대표로서 계속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측면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느 순간에 지금의 어떤 장애이나 뭐 칩거를 깨고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 그때 가서는 정말 안철수 대표와의 이른바 진검승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좀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그 대선 때 단일화 어렵겠죠? 단일화 이게 지금 뭐 결선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결선 투표 제도가 예. 결국은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데 뭐 전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 천호선 정의당 뭐 고문이나 이런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 얘기한 것이 어쨌든 통합 경선을 치러야 한다. 예. 뭐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박원순이든 본인 다 동의를 하는 룰을 만들어서 통합 경선을 치러서 한 명을 세워야 한다는 그 전략엔 좀 동의를 하고요. 예. 이게 어쨌든 결선 투표가 있는 게 아니고 대선이야말로 1대1 승부가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서로 각계 약진을 하고 경쟁을 해서 힘을 기른 다음에 그 2012년엔 못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 향후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한겨레 편집국장이 나오신다고요? 예, 저희가 그저께 녹음을 했고 벌써 지금 팟빵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편집국장이 청와대 오창간담회를 다녀왔고요. 예. 그래서 그 오창간담회 뒷이야기를 저희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섭외 요청을 했는데 흔쾌하게 동의 수락을 하셔서 그저께 저녁 6시에 저희가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6시면 사실 저녁 편집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편집회의를 전폐하고 편집회의를 째고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랑 기자간담회, 청와대 오찬 간담회 뒷이야기를 재밌게 나눴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일반 정치인 섭외하기보다 더 어렵죠? 사내 인사를. 저희는 뭐 이제 조금 좀 밀어붙이고 윽박지르는 측면이 좀 있는데 또 국장이다 보니까 윽박지르지 못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좀 많이 여쭤봤어요. 일단은 그 청와대 뭐 간담회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그 의구심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봤는데 혹시 사전에 무슨 질문지를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냐, 뭐 이렇게 각본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러고 사전에 청와대에서 그건 물어봤대요. 질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실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편집국장은 난 꼭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편집국장이 그 현장에서 질문을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꼭 할 생각은 없는데 왜 했냐고 하니까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 첫 질문을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이번 총선은 이제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얘기하면서 이제 국회 심판을 얘기하니까 뭐 저희 국장이 이제 속된 말로 좀 빡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예. 그래서 질문을 했고 저희가 뭐 수행했던 한겨레가 수행한 FGI도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예. 뭐 그래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좀 어떻더냐 전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뭐 상당히 정성 들여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 국장들이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예. 그런데 이제 전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본질에선 벗어난,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본질을 비껴간 얘기고 무슨 책임이나 뭐 이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 아하. 그런 이제 어떤 화법상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예. 저희 편집국장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화법의 차이는 무엇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달변이고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어떤 기자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 폭탄 발언 같은 게 나오고 예.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따라가기 좀 바빴다. 긴장해야 하고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되게 또박또박 말하고 뭐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좋더라. 뭐 이렇게 비교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수준차가 낮겠습니까? 근데 수준차라는 말은 네. 차마 편집국장으로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시느라 아주 진땀 빼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하기 좋은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예. 한겨레 뉴스룸을 책임지고 있는 한겨레 편집국장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하시면 언니가 보고 있다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출연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백기철 편집국장입니다. 예, 백기철 편집국장이 출연한 한겨레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저도 꼭 듣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사실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데 네. 그동안 한국은행은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에 전혀 독립된 기구가 아니었죠. 네. 네. 자,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 펼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네. 한국은행이 하루 만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그 국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기자 설명회를 가졌고요. 예. 기자 설명회에 나오신 분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보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들이 재정을 사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뭔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예. 지금 한국은행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원래 정부 니들이 할 일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시키려면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총재 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고 부총재도 아니고 부총재 보가 예.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거거든요. 사회적 예. 합의를 얻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부총재 보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개인 의견일 가능성이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윤 부총재 보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전날 이주열 총재하고 하는 내부의 집행부의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를 토대로 부총재 보가 자신 있게 기자들 앞에서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 부총재 보 발언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한 거죠. 예. 진짜?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재정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은 어렵고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은 손쉽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구조조정에 돈을 쓰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정부 쪽 주장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정부하고요. 예. 정부는 돈 찍는 게 쉽잖아요. 이랬는데 한국은행은 우리는 니네랑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퇴짜를 놔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게 보다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양적 완화를 하려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그 사회적 공감대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국회 동의가 가장 완벽한 형태다.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 하고 싶으면 국회 승인 받아오라는 겁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더를 내렸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국회 승인 받아오세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사실상 거절을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요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이요. 하는 태도가 좀 모호했거든요. 이게 19일까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이었는데요. 22일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뭐 이러면서 정부 정책하고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태도를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예, 국회 승인을 받아오라. 태도를 아주 굉장히 확실히 한 거죠. 처음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구고요.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는 이유는 이제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독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정책 결정권자가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무슨 뭐 영국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이름은 전부 중앙은행 총재들입니다. 뭐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에서 탈출하는 그 테이퍼링조차도요. 제닛 옐렌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나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중앙은행 알기를 워낙 뭐 남대문 출장소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여당 선대위원장도 막 나서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그랬죠. 그런데 뭐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되게 주춤주춤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들어와서 칼을 제대로 뽑았습니다. 예, 국회 승인 받아오라고요. 예. 이게 저는 기뻤죠. 예, 중앙은행은 저는 반드시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뻤는데 좀 찜찜하기도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강했을 때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여소야대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뭐 하여튼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긴 해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독립된 의사를 가지는 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보수 쪽을 보면은요, 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유주의라는 게 기본이 이제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거는요. 예.
이제 한국의 보수는 뭐 제가 보기에 자유주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관치금융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 같은 겁니다. 예. 어제도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뭐 한국형 민주주의 뭐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요. 예. 이게 우리 보수 정부 전통을 보면 시장에 개입 안 하는 자유주의 전통은 거의 없고요. 막 시장을 지멋대로 조정하고 기업은 그냥 댕강댕강 목 날리고 이런 게 아주 정말 관행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강경식 전 그 재무부 장관이 1991년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예. 본인이 이제 1978년에 박정희 시대죠. 신현합 보사부 장관을 모시고 소련 알마타에서 열린 WHO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소련을 보고 나서 강경식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 실상을 보니까 진짜 충격이 컸다. 제일 충격이 컸던 건 우리랑 너무 비슷하더라. 야,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978년도 한국은 재무 관료들이 보기에 사회주의 경제에 가까운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두환 시절에 좀 나아지는데요. 근데 그게 나아졌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제그룹이 전두환 정부 때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해체가 된 이유가 뭐였느냐? 이게 유력한 일설이 뭐냐면 그 양정모 회장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국제그룹 회장이요. 이 전두환이 만찬을 주최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을 모아서요. 근데 양정모 회장이 1시간 늦게 길이 막혀서 1시간 늦게 참가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이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웃기는 이야기죠. 예. YS 시절에는 뭐 나왔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조순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를 맡으셨는데, 93년인가요? 이 조순 총재님이 의문의 사표를 제출을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버리세요. 예.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야, 조순 총재가 왜 갑자기 나가시냐고. 그런데 조순 총재가 사실은 한국은행 독립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YS한테 찍힌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만두십니다. 근데 이때 한 장의 사진 제가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순 총재가 퇴임식을 마치고 나가는데 한국은행 직원 한 명이 그 앞에 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예. 한국은행 독립을 처음으로 주장해 주신 분이라고. 예.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YS 시절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정부, 보수 정부 이런 게 아니었고요. 관치금융이 되게 일반화됐었던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절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이때는 진짜 이런 뭐 중앙은행의 독립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 8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망가졌죠.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안타까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도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한 칼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소야대가 되니까 다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국민의힘이 참 무섭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무섭고 아무튼 하느니 그 양적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모습이 반갑기도 하면서 또 왜 여소야대가 돼서야 뭐 이게 되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런 묘한 두 기분이 교차하는 뭐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가요. 예, 너무나 당연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조순 총재 이분이 사실 노태우 정부 때 그 기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잠깐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쫓겨났는데, 노태우 정부는 어째서 조순 같은 사람을 캐스팅했을까?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노태우 정부 시절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때가 참 우리 경제 사상 굉장히 재밌는 시절인데요. 제가 이건 그러면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말이죠. 그 노조 조직률이 급격하게 올랐던 때도 노태우 때였고, 그렇죠. 통일운동 이게 또 대중화되던 시기도 또 남북 합의서 체결이라든지, 그렇죠. 남북 공동응원단, 남북 단일팀 이런 남북 간의 민간
비정치 부문 교류가 활발했던 때도 그때였고 네. 3당 합당이라는 퇴행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발전, 실질적인 성숙도 사실 노태우 시기에 많이 진전됐던 거 아닌가. 의외로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의외로. 정말 의외입니다. 예. 예. 그게 실은 뭐 노태우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집권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이 추동했던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그때 참 경제적으로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이야기를 했는데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학생운동 하다가 네. 돌아가신 분도 상당했죠. 네. 예. 네. 그 중에 또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바로 91년 명지대생 강경대 네.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이완배 기자님은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90학번입니다. 아, 그러면 뭐 그 시기에 강경대가 하나의 중요한 코드였겠어요. 아직도 꿈에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때 시대가요. 예. 예. 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뭐 경제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요. 이번 주에 이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제 쭉 누르고 있다가 또 워낙 주중에 경제 이슈가 많아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예. 이제 주말이 돼서 또 다른 경제 이슈도 많지 않아서, 정치자분들과 김용민 PD님께 양해를 좀 먼저 드리고요. 경제 이슈가 아닌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3일이요. 강경대 열사 25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정치자분들께서 강경대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강경대 열사께서는 1991년 4월 26일에요. 명지대에서 백골단에게 구타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이 정확하게 25주기였고요. 그래서 25주기 주간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강경대 열사는 신입생이었고요. 그 열사라는 단어가 듣기 좀 거북하면 제가 군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강경대 군은 이제 91학번이었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90학번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우선 이제 1991년 4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90년의 전국을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태우 정부가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뤄내고 북방 외교도 이뤄내고 했었던 게 다 1990년 이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전반기 때 일이었죠. 근데 이제 1990년 이후의 노태우 정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의 반환점을 막 돌아선 시점인데요. 이때 그 유명한 보수대연합, 민자당이 처음으로 이 결성이 됐었던 때였거든요. 예. 1990년 1월 22일의 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 신문들이 다 호해를 발간하고 진짜 저는 눈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영삼하고 노태우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요. 예. 당시 의석수를 보게 되면은 네. 독자적으로 개헌이 가능할 그런 그렇죠. 네. 의석이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내각제 합의가 있었다. 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이다. 여러 설들이 네, 있었는데 여하간 일본식 자민당 장기 집권 그렇습니다. 네,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야합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도 노태우 집권 초반기는 재벌들이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송문회가 있었고 워낙 그 민심이 거세서 그래서 실제로 이때 그 일본식 자민련, 보수대연합, 보대련이라는 것을 가장 원했던 곳이 재벌들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재벌들이 이 3당 합당을 많이 종용했다는 설이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원했던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이 3당 합당하는 날,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보대련이 결성되는 바로 이날 이게 뭐 이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전노협,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는 이름의 전국 단위의 그 노조 조직이 처음으로 결성이 됩니다. 같은 날에 결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 같은 조직이었는데요.
이 조직이 결성됐던 배경도 노태우 정부 후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민족민주운동권 세력이라는 곳이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조직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리고 89년에 이미 결성됐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라고 불렸던 곳도 재야 쪽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결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1990년 전국이라는 것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진짜 양쪽의 화력이 풀로 찼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보대련으로 김영삼 JP까지 포함을 하면서 완벽하게 자신들의 그 스펙트럼을 구축을 했고요. 진보 쪽도 전민련, 전노엽, 전대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막강하게 힘을 모아서 이 90년 전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격돌이 예고됐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신입생 때였습니다만 이때 시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격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해 10월에 민자당하고 보수대연합을 궁지로 몰아넣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이른바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는 건데요. 예. 윤석양 이병이라는 분이 원래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회유를 당해서 보안사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보안사라는 곳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핵심 권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사라고도 잘 안 불렀죠. 서빙고 분실 이러면 예, 막 진짜 소름이 돋는. 그래서 서빙고 분실에 걸어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걸어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고문이 횡행했었던 곳이고요. 예. 거기 별명이 이제 빙고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빙고 호텔에 들어가면 전향을 하거나 병신이 돼서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양 이병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하다가 회유를 당해서 보안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도저히 못 견뎠던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디스켓 30장을 꺼내와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도청하고 사찰을 한다. 폭로를 한 거죠. 예. 이때 사찰한 멤버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뭐 김영삼 여당 인사인데도 사찰을 했고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치인은 물론이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들어가 있었고요. 문동환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망라돼서 이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게 폭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안사가 현실 잡지라는 잡지사도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황당했던 건 그 제가 다녔던 그 서울대 신림동 지역에 예. 술집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안사가. 아이고 세상에. 예. 그 술집 이름이 모비딕이었거든요. 모비딕. 이 술집이었는데 그래서 황당해서 저희가 그때 디비딥 하는 게임을 모비딕이라는 게임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도 납니다. 예. 하여간 뭐 엄청났죠. 술집하고 잡지사까지 운영을 했다는 게 이제 그 폭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대련이 민자당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태우가 들고 나온 신의 한 수? 이게 뭐였냐면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서 노태우가 결단을 내린 거죠. 집권 후반기를 무력 통치를 하겠다. 이 선언이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고요. 예. 뭐 범죄와의 전쟁 한다면서 물론 조폭도 많이 잡았는데 시위대 민주화 운동 인사들 진짜 무더기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제 기억에 경찰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경찰들이 신명나게 도둑도 때려잡았는데 민주화 인사들도 진짜 신명나게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백골단 사복경찰단이죠. 이런 애들이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겁니다.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겁니다. 마음껏 두들겨 패. 쟤들은 범죄자야. 범죄와의 전쟁해. 이러니까 백골단들이 그냥 진짜 사람 두들겨 패는 걸 개 잡듯이 두들겨 팼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상태에서 91년이 시작이 됐고 그때 명지대학교에서는 그 등록금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 내용이 등록금 시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격해도 되는 시위였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백골단은 뭐 시위면 무조건 잡아 두들겨 패는 게 관행화돼 있었던 때였고요. 그때 강경대군이 신입생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강경대군이 무슨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생이요. 그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이제 본대에 연락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교문이 봉쇄가 되면서 학교 담을 올라야 되는데 강경대군이 제일 늦게 담을 오른 거죠. 그래서 백골단 5에서 7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붙잡혔고요. 그리고 쇠파이프로 온몸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사건 초기에 이 경찰들이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아마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나쁜 예, 놈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그때 저희가 받았던 이 정신적 충격이요. 너무너무 컸었던 게요. 한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저희가 그때 당했던 이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던 이유가 신입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입생이. 신입생이 죽었다. 이게 저는 그때 2학년이었는데 진짜 정서적으로 너무너무나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강경대군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흘 뒤죠. 4월 29일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박승희 양이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예.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일에 안동대학교 김영균 군이 역시 노태우 정권 타도 보안통치 분쇄를 외치면서 분신을 하시죠. 아이고. 다시 이틀 뒤인 5월 3일에 경원대학교에서 천세영 군이 역시 분신 후 투신해서 그 자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영. 이 세 분 모두 1971년생이고 2학년 90학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완배 기자님하고 같은 나이, 같은 학번입니다. 네.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이때 90학번들이 다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후배가 신입생인데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에서 그때를 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웠다 한들 목숨을 끊을 것까지야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학생들이라면 2학년의 봄 그때 신입생이 입학 후 한 달 만에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진짜 의미가 너무너무나 남다르고 제가 아직도 진짜 이때 일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 일을 이야기하자면 1시간도 모자른데요. 이후에 뭐 김지하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끝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러면서 장문의 개소리를 기고문으로 발표를 하고요. 예. 빠콩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빠콩 서강대 총장이 죽음을 선동하는 배우 세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순서를 정해서 분신하고 있다는 일단 헛소리도 했었고요. 또 정원식 총리서리가 밀가루 세례를 맞은 일도 있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반격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전국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충격적인 어떻게 일들이었습니다. 180도 이렇게 국면이 바뀔 수 있는가? 저는 그때 언론 권력 조선일보를 즉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김기설 씨라는 재야운동가가 투신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를 옆에서 대필해 줬다 이러면서 강기훈 선생을 유서 대필 사건으로 몰아붙인 일도 있었고요. 그 강기훈 선생이 참 수십 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결국 승소를 했죠. 그렇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몸과 영혼이 많이 상했고. 네. 그래서 사실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공저를 내셨잖아요. 이완배 기자님이. 책도 하나 쓰기도 했었습니다. 일어나라 안타까운 건, 참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이제 그 수십 년 투쟁 끝에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간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제가 참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의 시각으로 보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권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운동권이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졸업 후에 보수신문에서 10년을 근무했고 또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근 20년 만에 이제 운동권들을 최근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의 심정을 다 아는데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운동권들에게는요,
이때의 기억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 91년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기억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예. 내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돌아오면 장애인이 돼 있고요. 아니면 전향을 해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진실화웨이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때 발표가 있어서 유서대필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그때 진실에 승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때 강력부 수사로 참여했던 검사가 이렇게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과거의 명백한 수사 결과까지 뒤집는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 아니냐. 국가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겠느냐.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런 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누구냐. 진박딱지 달고 이번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곽상도입니다. 이 곽상도가요. 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내다가 진박거리다가 이번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그 시절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잊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고 강기훈 선생을 고문했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 강기훈 선생 유서대필 사건 때 이 사건을 총 책임을 졌었던 법무부 장관이요. 김기춘입니다.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 실세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사를 진두지휘에 썼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요. 나중에 이제 대법관까지 하시죠.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예. 잊으라고 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잊으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죠, 세상이요. 예.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요즘 뭐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이라고 쓰는데요. 그때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건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숙명 같은 거고요. 저는 오히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감정이 조금 그래서 주저리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는 25주기를 맞아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잊지 않아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강경대, 강기훈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경제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간암 투병 중이신 강기훈 선생님께서 겪었던 그 유서대필 사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당 합당 이후로는 헬조선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느끼셨다면은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노태우 정부는 정말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정부여서요. 하여튼 뭐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경제적인 이야기는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25주기군요. 네, 벌써 25주기입니다. 국가 권력 또 사법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의 실체를 또 자본 권력이 그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권력의 준동이 강경대라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다운 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지난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의 실소유주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했다고 진짜 독립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시대가 조금 역주행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유턴하는 한국은행의 배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근혜 동지가 돈을 찍어서 풀라고 하면 부루마블 가짜 돈이라도 찍어서 풀기라도 해야 하거늘 국회에 가서 결제 도장을 받고 오라는 막말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고 통화고 온통 제멋대로 하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중앙은행을 친박 낙하산이 이사감사로 내려간 은행으로 바꾼 뒤에도 한국은행을 정자은행 또는 문제은행으로 땡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티껍게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독립적 중앙은행 운운하면서 박근혜 동지의 통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걸을 경우 박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독립기구는 좌파 진보로부터 독립한 기구를 말하는 것이지 박근혜 동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아님을 만세 이후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주말인 오늘은 점차 흐려져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전주 25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내일 반짝 맑고 다소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뒤 모레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박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군사독재 정권 이후 여당에서조차 국회의장 선출권을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4선 의원이시라 그 정도는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4선 의원은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홍걸 박사의 글 계속 소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988년 여소야대 때 여당인 민정당에 의장을 준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민정당은 125석을 가진 1당이었고 제1야당은 평민당이었는데 평민당은 80석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이 자기들 파트너로 새누리당이 더 마음에 든다, 또 정체성이 그들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장 선출 때
그쪽을 밀겠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하지만 청와대와 교섭하겠다는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